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8일 한국TV 역사통 방송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녹화를 한참 진행해서 한 30분 이상 갔는데 갑자기 파일이 끊어지고 저장도 안 되고 날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방송이라서 조금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썼다 했는데 조금 그 스피드를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차원이 다른 정치판사 손진곤입니다. 손진곤을 아시는 분, 이름 아시는 분도 많지 않을 거고 얼굴은 더더욱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원이 다른 정치판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정치판사들 중에 보면은 그 뽑아놨는데요. 우선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 양승태, 유태영이 있고 국무총리를 지낸 그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김석수, 김황식, 백한성, 이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를 지낸 건 아니지만 제가 A급으로 그 뽑은 사람이 가재환, 강신호, 김갑수 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지 못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시녀가 됐다. 그 시녀들입니다. 시녀 내부에서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는데 손진곤은 뭐냐면은 시녀 출신인데 권력의 핵심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법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권력이 사법부에 하는 거 예, 적당히 합시다 하면서 좀 막아주는 역할도 했고 그래서 이 손진곤은 권력 자체의 핵심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력 내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뭐 전두환이다, 뭐 양세동이다, 뭐 이제 이런 또 허화평이다, 허삼수다, 뭐 그런 굵직굵직한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너서클 내부에서는 서열이 좀 맨 끝에 속했다고나 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50하국과 60하국 그 둘을 다 합쳐서 한 3년 동안 그 막강한 권력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아마 그 중간에 한 1년쯤이나 쉬었을까? 뭐 계속 그러고 그 중대한 사건으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감옥 갔잖아요. 쇠고랑을 찾는데 이 사람만 쇠고랑 차지 않고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전단하고 몹시 친했고 전단이가 아주 아꼈고 전단이 신임을 했고 해서 또 그게 이제 바로 그 권력이 되는 거니까요. 사시 1회 출신입니다. 사시 1회에 보면은 조열래라고 이 김근태 재정신청 그러니까 고문경관을 처벌해라 하는 걸 법원에다 했는데 안 하고 뭉개고 있었던 걸 처벌해라라고 결정을 내려준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분인데 결국 그게 빌미가 돼서 옷을 벗고 사법부를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시절에 훌륭한 일을 한 분으로 기억되고 송종의 이 사람은 이 반어법 행위자일전에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운 좋게 빠진 사람입니다. 민창학년 사건 당시에 보통군법회의 재판관 검찰관으로서 민창학년 사건과 그 인혁당 사건을 처리했고요. 이공계는 뭐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 박정희가 존경했던 이용문 장군의 아들로 젊은 나이에 서울시 경국장을 했고 나중에 이제 홍준표한테 당해서 대전고검장 하다가 구속됐던 사람이고 이임수는 아마 문민정권 정부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 무렵쯤에 서울 형사지법 그 수석부장 판사를 하다가 뭐 법원행정처 요직을 거쳐서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 됐던 인물이고 오유방은 정치인인데요. 공화당 국회의원을 지내고 나중에 민정당 의원도 나중에 했죠. 나중에 했는데 이종찬 선생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배짱도 있고 기계도 있고 신군부한테
그 호락호락하게 협력하지 신군부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 나와버렸대요. 그러면서 정치 핵 금지에 묶이는데 아니 차라리 정치 안 하고 만다 하고 이제 해서 상당히 좀 배짱이 있었던 인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임대화 이 유서대필 사건, 송정희와 마찬가지로 들어왔다가 너무 많아서 빠진 인물이고 반헌법 행위자로는 2명, 그러니까 저 손진공까지 3명 선정이 됐는데요. 한 명은 서성, 김금태 사건의 재판장 안기부 의도 따라서 그대로 재판을 했고 강희철 사건, 오재선 사건 등 제주에서 그 양승태가 이제 1심 판사였고 1심 재판장이었고 서성이가 2심 재판장으로 그렇게 간첩 사건 아주 그러니까 참 그 무기징역 때리고 그러면서도 판결문이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정말 그 사건과 인적 사항 빼놓고 나면 정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절도 사건도 그거보다 간단한 절도 사건도 그거보다는 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판결문을 써서 박우동 대법관이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정경식은 악질 공안 검사로 아주 그 유명하죠. 한통년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손진곤은 판사 시절에 보면은 굉장히 좀 조용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손진곤이 사법파동 때, 그러니까 이 당직 판사였어요. 그래서 영장이 이제 손진곤 앞으로 왔는데 손진곤이 바로 기각시키지 않고 6시간인가 심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유태영한테 넘겼다고 합니다. 바로 유태영한테 불러서 재배당해 주셔야 하지 않고 그렇게 6시간 끌고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범죄 혐의가 그 소명됐다고 봤는지 아니면은 이거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피의자들이 현직 판사니까 뭐 도주의 우려 전혀 없는 거고 증거는 검찰이 쥐고 있는 거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니까 바로 기각을 시키거나 뭐 또 그다음에 자기가 하기가 부담스러우면은 바로 그 재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6시간 끙끙끙끙 대다가 재배당을 요구해서 유태영이가 이제 그 영장을 거부했죠. 거부해서 이게 사법파동의 발단이 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유신 전야에 그 신문당이 2조가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72년 10월 17일이 유신인데 72년 9월 27일 날 그 신문당이 사실상 저 별개의 그 2개의 당대회가 치러져서 당수를 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유진산, 한쪽은 김홍일이 됐는데 김홍일 쪽에서 유진산 쪽을 향해서 당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그 가처분 신청에 주심 판사예요. 주심 판사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 재판의 2번째 재판부터는 딴 사람이 주심 판사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손진곤이가 인사 이동이 됐나 찾아보니까 그 재판부에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 내에서 주심을 바꿨어요.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고 이 사건이 가처분 신청이면 판결을 보통 빨리 내주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을 합니다. 그 스케줄도 보고 증인도 채택하고 기일도 여러 번 잡고 이제 그렇게 가처분을 빨리빨리 처리를 않고 분한 소송에서 이제 다루기 전까지 가처분은 빨리 해주는 게 그 통례인데 재판을 길게 끌다가 끌고 뭐 길도 이렇게 잡다가 유신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재판이 중단이 됐죠. 그래서 손진곤은 고시 패스하고 난 다음에 60년대 중반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을 해서 유신 날 때까지 한 4, 5년 판사 생활을 했을 텐데 그 사이에 이렇다 할 특별한 판결이 없어요. 손경산 스님이라고 조계종 총무원장 구속시킨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뭐 중요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판사한테 뭐를 묶이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긴급조치 사건이 또 유명하죠. 유신 말기에 특히 긴급조치 이제 9호 시대에 1호, 4호 사건 때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이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판사들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런데 9호부터는 일반 법원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제 유신시대에 복무했던 판사들이 되게 다 걸립니다. 이게 2009년인가 10년인가 진실파위위원회에서 그 판결문 공개했을 때 아직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뭐 대법원장 지낸 분들 쭉 이렇게 쳐보면은 신문에는 그 당시에 대법원장 중에 4명이 긴급조치 판결을 했다는데 아니에요. 그 제가 따져보니까 10명이 대법원장이 10명이었는데 그중에 이용훈 대법원장 빼놓고 9명이 긴급조치 재판을 했어요. 뭐 그런데 손진곤의 경우는 형사지법에 근무했는데도 긴급조치 재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운 좋게 이걸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손진곤은 이렇게 보면은 60년대 말 70년대에 판사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얌전하게 또 운도 좋게 정치적인 사건에 크게 휘말리지 않고 순탄하게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이 갑자기 정치판사 중에 정치판사로 바뀌게 된 건 이 국보위에 차출되면서부터입니다. 손진곤 기록에 의하면은 국보위 차출도 전혀 몰랐대요. 어느 날 갔더니 법원장이 불러서 국보위로 출근하고 위에서 당신을 꼭 집어서 파견 명령이 내렸으니까 가라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뭐 국보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극히 비밀스러웠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손진곤을 국보위로 찍은 사람은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박철론, 육공의 황태자라고 하는 박철론입니다. 그 손진곤하고 사진을 제가 좀 뒤에다가 배치해 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손진곤하고 경북중학교 동창이에요. 옆에 김영일 사람 있죠. 3명이 다 경북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갈 때 박철원은 경북고등학교도 그냥 진학을 했는데 손진곤은 서울로 와서 경기고등학교를 갔고 김영일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구에서 경북사대부고로 갔어요. 경북중학을 나오면 보통 경북고등학교도 동계 진학을 하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3명이 다 다른데 중학교를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국보위의 사업도 같이 했고 김영일은 국보위에는 이름을 안 올렸던 것 같고 하여튼 전두환 초기에 청와대에서 그 박철원이가 그 정무비서실에서 법무비서관을 했고 손진곤이가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을 했고 그 김영일이 사정수석실에서 사정담당 비서관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 저 청와대 세 비서실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으면서 어떤 그 이 40대 초반의 나이로 그 국정을 주무른 그런 그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동창 관계에 있는데 박철원이가 추천을 해서 이제 청와대 국보위에 그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보위에 이제 갔고 국보위에 파견된 사람은 김헌무, 손진곤, 이건웅 판사 3명이 파견됐는데 김헌무도 경북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국보위 앞에서 찍은 사진. 이게 박철원이고 이게 손진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김용균이라고 그 저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국회 법사위 간사를 했고 또 그 앞에 서서는 친일진상규명법안이 국회에 통과할 때 법사위에서 홀로 막아서 누더기 법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국회 법사위가 중요했는데 이 사람이 국보위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 국보위 법사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우병규 그다음에 박철론, 손진곤 이 세 사람이 우병규는 법사위는 아니었던 건데 그 지금 무슨 위원회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 뭘 했냐면 그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5공화국 헌법. 5공화국 헌법 만드는 데는 여러 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이 세 사람이 헌법 만드는 데서도 은밀하게 따로 보안사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작업을 한 거는 뭐냐면 저 권력구조 부분, 대통령의 권한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7년 단임제가 만들어졌죠. 원래는 6년 단임인데 전두환이한테 갖고 왔더니 럭키세븐 7년으로 해서 1년을 이제 그냥 고쳤다고 그 전해집니다만 하여튼 이 5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그 은밀한 작업에 손진곤이가 참여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두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을 것이고 우병규는 그 덕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이 되죠.
정무수석으로 발탁이 되고 박철원이는 그 모 50 내내 실세로 있다가 60에서 황태자 소리를 들었고 아마 손진곤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건 박철원 덕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손진곤도 권력의 이제 핵심에서 그 작용을 했습니다. 안동일 변호사하고 있죠. 저는 이 사진이 안동일 변호사인 줄 몰랐어요. 이 사진을 사진대로 봤는데 나중에 오늘 저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안동일 변호사인가 하고 왜냐면 그 제가 기억하는 안동일 변호사의 모습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모습이었는데 여기 이제 머리가 아주 숱이 많네요. 네, 김재균 이제 변호인이었는데 국선 변호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에서 이 양반이 열심히 했나 봐요. 하여튼 이제 그 재판 쉬는 시간에 옆방으로 불러들어요. 법무감실 가봤더니 그 옆에 인상이 험악하게 생긴 장군이 앉아있는데 그 남웅종이라고 보안사 참모장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적당히 해야지 뭘 그렇게 따따부따 따지는 게 맞냐? 뭐 이제 뭐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고 해서 갔는데 이 안동일 변호사가 그때 한 게 뭐냐면은 이 모니터돼서 법정에서 하는 소리가 그 방에서 다 들리더라.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그 쪽지로 그런 지시를 하면은 헌병이 갖다 줘갖고 이제 재판장한테 주고 그거서 오더 받아서 쪽지 재판을 했다. 그걸 이제 목격했다 이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때 불려갔을 때 안동일이 큰일 날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사의 젊은 사람들은 저 자식 저거 잡아다가 혼 좀 내줘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그 손진곤이가 막아줬다는 거예요. 손진곤이가 이게 재판이라는 게 원래 저렇게 변호인은 저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거 외국에서도 보는 눈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변호사가 저런 역할들을 좀 해줘야 우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됐다. 그 인상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서 무마해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고 안동일 변호사는 당연히 자기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대학 후배이기도 한 손진곤이 자기를 살려줬다 해서 좋게 써줬고 그 나중에 이제 국보위에 파견된 판사들을 평가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국보에 나가서 이제 부역을 했다. 물론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부역도 했겠지만 군인들이 사법부를 잘 모를 때 사법부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했고 사법부를 이제 위해서 많은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 이제 이렇게 그 평가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손진곤이 80년 말이나 81년 초에 아예 그 청와대로 파견 명령을 받습니다. 판사가 청와대 판사 신분을 유지한 채 판사를 그만두고 가면 또 모를까. 그런데 이제 이 관행이 굉장히 나쁜 관행인데 뭐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법농단 될 때까지도 하여튼 그 계속 이어져서 말썽이 많이 났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손진곤이 어디 배치가 됐냐면 민정수석 시대 이학봉이가 보안사 대공처장 그다음에 합수부 수사부 단장을 하던 이학봉이가 민정수석이 돼서 그러니까 예편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예편하면서 별 하나 달고 예편을 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했고 그 밑에 비서관이 3명 있었습니다. 민정비서관, 민원비서관, 정보비서관이 있었는데 손진곤이가 민정비서관, 민원비서관은 김영진, 정보비서관은 김옥조 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 있는 사진이 근친관리반장. 손진곤의 그 민정비서관의 임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임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근친관리, 친인척관리였어요. 친인척관리였는데 이 박정희 때하고 이 비교해 본다면은 이 친인척관리가 50 친인척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친인척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친척들을 공직이나 요직에 친인척들을 많이 등용도 안 해서 한 명씩 친가에서 한 명, 처가에서 한 명. 처남 유긴수하고 장조카 박준홍이가 있죠. 준홍 박재홍이 밤낮 티격태격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명씩만 하고 그다음에 장덕진이가 이제 그 뭐 고시를 패스했으니까 뭐 이제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친인척 부분들을 좀 나름 굉장히 통제를 한 편인데 그러니까 오공에 들어서 그게 무너졌죠. 처갓집 쪽에서도 이규동 사진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이철희 장인자 사건 터지고 뭐 처남 이창석하고 그다음에 형 전경환 동생 형 전기환 동생 전경환 그다음에 세 아들은 뭐 좀
다른 친인척들에 가려서 그 당시에는 이름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뭐 전씨 일가의 비리가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이게 친인척도 많아갖고 그 관리 대상이 450명이었다는 거예요. 무지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기환하고 이규동이가 이 민정비서실을 뭐랄까 그 민원 창구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친인척 중에 뭐 취직은 오히려 간단한 편이고 여러 가지 이권들을 모아갖고 이학봉이나 손진곤한테 전달해준다 이거죠. 그 전경환이나 이규동이가 누가 친척이 뭐 들고 오면 자네 그런 거 하면 못 써. 우리 대통령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이권을 갖고 오면 그래 하면서 다 받아서 전달해주고 그러면은 그걸 박정희 때처럼 이런 거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못합니다. 이건 말썽납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두고 가십시오. 그러고는 자기가 찾아가서 뭐 서울시장을 협박하기도 하고 누구를 협박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전씨 일가의 비리를 오히려 조장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진곤이나 이학봉이가 이제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법제팀이 국보위 밑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 밑에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 비서관들 김두희 사진이 빠졌군요. 김두희, 김유호, 박철원, 손진곤을 위원으로 법제위원회가 있었고 그 하부에 법제연구반이 있었다. 법제연구반에 강재석, 김영진, 박원철, 김희성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권오곤 판사는 나중에 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까지 지낸 분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차출됐다는 거예요. 차출돼서 이제 법제연구반 사람들이고 이 법제연구반을 박철원이가 이끌면서 그대로 안기부 특보를 갈 땐 이 팀 자체를 다 끌고 왔대요. 박철원이가 힘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여기 강재섭 나중에 이제 강재섭 얘기는 다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손진곤이가 한 일 중에서 또 하나는 원풍모방 사건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원풍모방이 이제 원풍모방이 이제 저 오공민주노조들을 각계 격파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손진곤이가 그 조지성 목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계속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조지성 목사는 한때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한 게 뭐냐면 노조 간부들 다 잘라라. 그렇지 않으면은 노조 자체를 해산시킨다 하더니 결국 이제 해산이 됐죠. 그래서 원풍모방 사건 이렇게 경찰이 와서 끌고 가는 모습들. 원풍모방이 70년대 민주노조 중에서 제일 끝까지 버티다가 해산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노동조합 운동사 푸른 발표도 다시 일어난다. 국가폭력에 맞선 원풍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런 책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하여튼 이 손진고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로 조지성 목사가 손진곤하고 이제 하다가 막상 경찰이 투입되는 그 단계에서는 연락을 해도 회의 중이다 하면서 전화를 안 받았다. 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정비서실이 한편으로는 친인척들의 온갖 민원 처리에서부터 이권 알아서 챙겨주는 거에서부터 노동조합 탄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역할들을 했고 그 당시에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파다하게 나왔었던 얘기가 그 시국사법범의 형량은 손진곤이 정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대법원장 면접 시험을 손진곤이가 봤어요. 뭐 물론 전단위가 시킨 거겠지만 정무수석 우병규, 그 다음에 법률비서관 박철원과 함께 이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단위에 마음에 두고 있는 유태응이를 두고 유태응이 집에 사직동이었는데 그 사직동으로 찾아가서 대법원장 면접 시험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유태응이가 딱 알고 이제 거죠. 뭐 물론 그 이전부터 서울 그 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할 때는 평이 좋았는데. 형사지법원장, 대법관 그렇게 이제 유태응도 출세 그 가도를 달리면서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재규 재판을
신군부의 입맛에 맞게 내란 음모에 의한 사진으로 끝내주면서 이제 저 대법원장 강력한 후보가 됐고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때 이제 그 이 전두환도 뭐 그 보안사령관 출신이니까 사법부 인사들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박철원이한테 네가 법률비서관이니까 그래서 사람 어떤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이제 손진곤하고 셋이 간 거예요. 가서 면접 시험을 봤더니 국가안보가 민주주의나 기본권이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권의 최후보로야 할 사법부가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국가안보가 기준이 된다. 분단국 현실에 비춰서 그 사법부의 수장은 정치적 공안 사건에서는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 국가 간이 희박한 법관은 잘라버려야 한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무사히 통과했죠. 근데 이제 그 대법원장 인사뿐만 아니라 보면은 그때 대법관들을 쫙 갈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해창이도 임명장 받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국가기록원 사진인데 이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 대한민국 최고 그래도 기록인데 사진 화질이 왜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대법원 판사들 그 임명장 주는 사진이 굉장히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이건 좀 좋은 편인데. 근데 이제 이 대법원 판사들을 짤 때 그 박철원이가 하얏트 호텔에서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그 면접을 손진곤이하고 같이 봤다고까지는 써놓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사를 선정할 때는 손진곤의 그 의견을 많이 참조해서 했다. 그러니까 손진곤이가 대법원 사법부 구성을 할 정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법부에서 손진곤한테 잘 보이면은 대법원 판사가 된다. 그 좁은 바닥에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손진곤의 위세가 막강해진 거죠. 사법부 내에 가장 실세가 돼버린 겁니다. 대법원 판사의 어떤 지명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그걸 청와대가 꽉 쥐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쥐고 있는데 전두환이가 쥐고 있지만 전두환한테 예를 시키십시다 하는 걸 손진곤하고 박철원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사의 인사가 이런 그 박철원이나 이 사람들한테 손진곤 같은 사람들한테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조금 더 시기가 지난 다음에 특히 허삼수 화합형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육법당 시대가 열리는데 육법당 하면 육사와 서울법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법당 하면은 뭐 보통 이한동이 같은 사람을 많이 들죠. 그리고 민정당에 있었던 그 서울법대 출신의 여러 명 그 사람들을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육법당의 실체는 바로 박철원이나 손진곤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김영일 같은 사람들, 그 청와대에 앉아 있는 젊은 그 법조인들. 판검사들도 청와대에 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진짜 육법당의 실체였던 것 같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회창이가 대법원 판사에 굉장히 일찍 발탁이 되죠. 만으로 44살에 발탁이 됐고 그리고 법원장을 나가지 않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일 때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관례를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젊은 사람이 됐는데 그거 추천을 손진곤이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창 판사는 5공화국 시절에 대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해창 추천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여튼 사법부 인사를 이런 사람들이 들고 좌지우지했다. 그 다음에 이해창을 추천한 게 뭐냐면은 그 뭐 12명 다 대법원 판사 13명 중에서 12명 말 잘 듣는 사람이 있고 한 명쯤 튀는 놈이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림이 낫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5공 권력을 정당화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해창 같은 사람이 그냥 한 명쯤 끼어서 난 반댈세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뭐 그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박철원 표현으로는 전두환한테 법원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이해창과 같이 젊고 소신 있는 사람이 새로 대법원 판사로 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해했다.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은 새 시대. 전두환이도 신군부해서 막 군부에서도 서로 끌어올렸잖아요. 검찰에서도 이제 탁 쳐버리고 서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사법부에서도 보수적이지만 한 명쯤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의 검찰 쪽에서는 98회 정치근이니까 이제 치고 올라서 검찰총장으로 몇 계단 뛰어서 하는 것처럼 사법부에서는 이제 좀 더 보수적이니까 이해창이 한 명 98회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올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97회도 이제 몇 명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친인척 관리 담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묘한 권력 관계가 생겨요. 허화평, 허삼수하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화평, 허삼수가 천하의 그 막강한 허화평, 허삼수가 잘려나가는데 손진권이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지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의 허화평, 허삼수가 손진권, 박철원, 이학봉 팀의 칼을 맞고 물러나는 거예요. 우선 이제 그 싸움의 발단은 허평 허삼수가 이학봉이를 찍어 눌렀죠. 왜냐하면 이학봉이는 육사 18회예요. 허삼수 허평은 17회고. 그런데 사실 나이는 동갑이에요. 동갑은 아니죠. 허삼수가 조금 몇 해 꿇었으니까 허삼수가 좀 더 많고 허평하고 사실은 동갑인데 같은 해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6살 이학봉이가 떨어져서 재수해서 6살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수가 낮은 한계가 낮아졌는데 아주 말도 못하는 후배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학봉이를. 그래서 이학봉이는 이제 좀 자기도 이제 기분이 나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이학봉이가 이제 이 허삼서평이가 이학봉이를 내보내려고 경기도지사도 내보내려고까지 했다가 하여튼 전두환이가 이제 막아서 그냥 있으라고 해서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 이제 친인척 문제고 친인척 비리를 건드리면서 이규광이를 구속시키니까 이제 이규동이나 이순자나 다 뒤집어지고 전두환도 화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금융실명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김영삼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전두환이 때 이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했냐면 강경식 재무장관이 강경식인데 그래서 그때 그 한자로 강경한 방식으로 한다 해서 한자로 그 강경식이라고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우리 제야의 유물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아웅산에서 죽은 김재익이 경제 분야의 가정교사로서 막강한 그 정책 전두환한테 그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50 초기에 어떤 이른바 경제 개혁을 주도했던 건데 그 팀에서 금융실명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정당에서 반대하고 재벌들이 반대했고 허삼수 허평이 개혁적인 군부 세력의 개혁가로 알려져 있지만 허삼수 허평도 당과 그다음에 경제계의 로비에 의해서 거기 반대한 거예요. 오히려 그 관료들이 젊은 개혁 관료들이 이제 이걸 추진하고 전두환이 추진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관료들이 계속 하여튼 밑에서 허삼수 허평 같은 군부 실세들이 그러니까 막아갖고 이게 진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그걸 김재익이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 전두환의 특명을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여기 경제수석이었는데 쌍욕을 해가면서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을 해줬나 봐요. 하여튼 김재익이가 사표를 내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그것도 자기 밑에 수석으로 있고 경제가정교사라고 자기가 많이 위임했던 사람이 입원을 했다 하니까 손진권을 시켜서 민정비서관이 또 그런 거 파악하는 거니까 병문안을 시켰단 말이에요. 가서 봤더니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 왜 입원을 했냐 했더니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입원을 했다. 그걸 이제 하니까 전두환이가 그 대노해갖고 그러잖아도 친인척 문제를 갖고 허삼수화평한테 이제 잔뜩 화가 나 있었는데 그걸 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의 허화평 허삼수가 물러나는데 이 친인척 사건 이철희 장영자 사건뿐만 아니라 이 금융실명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 전두환으로 하여금 이제 정말 이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역할을 손진권이가 했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삼수 화평이가 잘려나가는 과정, 잘려나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무렵에 보면은 재밌는 게 그 전두환의 용인술이기도 하고 박철원이가 그래서 힘을 발휘하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박철원도 허삼수와 화평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검찰 출신들이 안 좋았습니다. 화평하고. 왜냐하면 화평이 좀 급진적인 정책들, 연좌제 폐지라든가 그런 걸 많이 썼는데 그게 공안검사들한테는 먹잇감이었잖아요. 연좌제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습니까? 누구 걸기도 좋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없애자고 하는데, 화평이 없애자고 하는데 공안검사들은 왜 그걸 그렇게 반대를 했냐면은 화평 동생이 간첩이었거든요. 진짜로. 간첩 사건으로, 호하남이라고 간첩 사건으로 걸려들어서 징역을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전두환이가 허평이는 보안사에다 말뚝 박아라 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지났는데, 허평이 저놈이 급진적인 정책을 피는 건 저거 사회주의 하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허평이 배후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어, 간첩이 있어, 저거 위험한 놈이야. 공안검사들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게 이철리 장영자 사건 뭐 여러 번 부딪히다가 이제 결국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박철원이는 화평이 바로 밑에 있었어요. 밑에 그 이제 법률비서관이 정무수석실도 있었지만 그 밑에 있었고, 손진곤이는 이학봉이 밑에가 있었고, 김영희지는 허삼수 밑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입장에서는 그 세 명의 그 대령들 밑에다가 각각 한 명씩을 박아놨고, 요 세 명은 각각 자기들끼리 이해관계를 갖고 똘똘똘똘 뭉쳐서 결국 그 화평 허삼수를 몰아내는 역할들을 했었으니까, 그거는 전두환의 용인술도 기가 막혔고, 박철원이가 또 그 다음에 아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재간동이 역할을 한 거죠. 요거 이제 화평이가 나중에 학원안정법 갖고 그 이제 민정수석 물러나게 되고, 화평이가 물러나면서 손진곤도 법원으로 그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진이 흐려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90도 각도로 이게 폴더 인사를 하는 게 손진곤 같아요. 왜냐하면은 뒷장면에서 양복 색깔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진곤 맞는 것 같은데, 뭐 요 사진만 갖고는 제가 100%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진 국가기록원 보면은 그 사진에 인물 해설들은 나와 있지 않아 갖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옷 색깔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진곤이 그 사법부로 들어오는데 86년 1월 달에 광주고법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령이 나는데, 뭐 이게 실제 발령이 난 것 같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발령을 내놓고 그다음에 근무는 청와대에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김용철이가 대법원장이 되고, 이건 지금 표정이 심각하죠. 대법원장에서 쫓겨날 때 사진입니다. 저 대법원장이 됐다가 그 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50 시절에 그 대법원장 물러가라, 뭐 사법부 내에서 그게 이제 2차 사법 파동이라고 그러죠. 그게 일어나면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기자회견하고 이제 나가면서 나간다 하고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박철원하고 한 고향이에요.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박철원이 유태응도 면접 보고, 물론 이제 김영철이가 그 사법부 내에서 서열도 위였고 법원행정처장도 지내고 뭐 개인적으로 능력도 있었고 그런지 모르지만, 박철원이 김영철이 대법원장이 되는 데는 또 박철원이 굉장히 그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이가 대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손진곤을 불러들여서 뭘 시키냐면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해요. 손진곤이는 진급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요 86년 초에 1월 달에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됐거든요. 그건 무지 빨리 된 거예요. 그런데 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도 아주 고참이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서울 형사지법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진곤이처럼 그렇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 5년 동안 근무를 안 했잖아요.
다 국보위가 있고 청와대가 있고 그렇지. 5, 6년 그렇게 이제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갈 만한 자리가 있는데 김영철이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손진곤이 있었던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86년이니까 굉장히 험한 시절 아닙니까? 손진곤이가 들어와서 외풍을 많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외풍을 막아주고, 실제로 제가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사법편을 쓸 때 이상하다고 느낀 게 김용철이가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분위기가 보여요. 간첩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유탱 때는 없었어요. 야, 이거 김용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근데 보니까 이게 손진곤이를 불러온 그 효과겠구나. 손진곤이가 힘이 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법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안기부인데, 그때 여기 이제 이학봉이가 이렇게 물러나갖고 어디로 갔냐면 안기부 차장으로 갔어요. 손진곤하고 이학봉이하고는 5년 동안 호흡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손진곤이가 하는 거 웬만한 거를 이학봉이가 안기부 밑에 애들이 터치하려고 하는 걸 이학봉이가 막아줬겠죠. 그래서 손진곤이가 무지 힘 있는 수석부장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압이 적었다. 사법부 입장에서 아주 역설적인 얘기지만 힘 있는 정치판사, 권력의 핵심에서 놀던 정치판사가 와서 수석부장을 하니까 안기부에서도 별로 뭐라고 안 하고 그래서 협상력이 있는 거죠. 안기부 웬만한 쫄다고들 손진곤한테 감히 말도 못 붙이고 자기 차장하고 직통하니까 이건 이 정도로 내가 알아서 이렇게 처리할게 하면은 그걸로 되고 그건 그냥 또 손진곤은 판사들한테는 그냥 소신껏 하십시오. 소신껏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터이니까 오히려 압력이 덜했다. 손진곤이 시절이 일하기 제일 편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석부장 판사는 이것만 갖고도 한번 얘기 충분한 거리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유태흥, 그러니까 사법파동 날 때부터, 그러다가 말썽 많은 김형기, 우리 송시일가 사건에, 그다음에 허정훈, 여기만 대법원 판사를 못했죠. 그리고 안우만, 그리고 박만후 이렇게 거치다가 손진곤, 그리고 세상이 바뀌면서 이 손진곤, 정상학, 이철환, 이영범 요 네 명은 협력을 많이 했지만, 여기가 이제 50에서 60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그리고 60 시절에 이제 판사, 형사지법 수석부장 판사들은 하나같이 대법원 판사가 못 됐어요. 대법관이 못 되고, 그 다음에 이임수부터 다시 되기 시작을 했죠. 이임수부터 다시 되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별명이 공안부장이에요. 법원 공안부장이었다 하는 얘기가 들 정도로 이제 막강한 힘도 행사했고, 권력기관의 로비 창구였는데, 이 사람들과 손진곤의 차이는 뭐냐면, 손진곤은 실제 권력기관에 근무하다가 왔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생리를 잘 알고,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훨씬 더 사법부의 그 누구보다도 교섭력을 갖고 법원의 입장을 좀 관철시킨다고나 할까, 위압을 막았다고나 할까, 그런 역할들이 오히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법원 안에서는 손씨를 수석부장으로 임명한 것이 권력기관 내부에서 힘있는 사람을 법원으로 데려와 안기부나 검찰 등 다른 기관에 대해 법원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사법부 자체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저는 이게 김영철이 박철원하고 아주 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진곤도 마냥 권력기관에만, 청와대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법원에서 자기 직급도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돌아와서 그런 역할들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로 있을 때 한 게 서진 룸사롱 사건, 유명한 서진 룸사롱 사건의 판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사로 있으면서 진짜 말 많은 게 뭐냐면은 이 강민창, 그러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책상을 탕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말한 장본인이죠. 치안본부장. 이 사람이 이제 하여튼 책임을 지고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이죠. 그래서 뭐 법정에서는 난리가 나고 뭐 이게 이제 그날 그 판결 아니지만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뭐 피고인의 인권 어쩌고 저쩌고 뭐 피의자의 인권 요소는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이 고문당해서 죽는데 고문경찰관의 뭐 인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까무러치고 뭐 하면서 그 아수라장이 드니까 뭐 순진권위는 나가면서 법관이라는 직업에 환멸을 느낀다 이제 뭐 하면서 이제 빠져나갔다는 그런 또 가십 기사가 있네요. 순진권위가 이제 그 힘이 썼다는 게 뭐냐면 안기부 강압수사를 참작해서 북한공화 공작원과 접촉한 유학생 집요 석방. 국가보안법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거 순진권이니까 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하고 좀 뒤져봤더니 이분이 최혁배라는 분으로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법대 70학번 저보다는 한 8년쯤 선배 되는 분인데 인CC에서 그 오랫동안 일하고 나중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한국 변호사는 안 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오셨나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굉장히 이제 편찮으시고 해서 이제 그 불행하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재판을 받을 때 국가보안법에서 무죄가 아니요 집행유예가 나와서 굉장히 드문 사건이었죠. 드문 사건이었는데 따져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경북고등학교에 서울법대를 나왔네요. 그러니까 순진권 입장에서 볼 때는 직계 후배인 거예요. 학연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용례가 국가보안법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용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순진권이 힘은 있어서 자기가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주는 거죠. 보니까 이제 후배인데 경북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아이고 고생하고 있는 게 뭐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안기부에서 고문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거 핑계로 돼갖고 이제 그 집행유예 석방을 해줬고 순진권위가 하니까 탈이 없는 거죠. 그럼 뭐 순진권위가 한 거 이학봉이가 받아줬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순진권위 그나마 뭐 자부하는 건 이제 이거는 이제 시대적 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비밀영장이 사라졌다. 뭐 이제 그러다가 아마 다시 부활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진권위가 그렇게 해서 86년부터 한 2년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 말기에 그걸 하다가 언제 밀려나냐면은 그 왜 정기승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냈다가 그게 부결되잖아요. 그리고 이일규가 이제 대법원장 왔는데 이일규가 온 다음에 가정법원 수석부장으로 밀려납니다. 형사수석으로 있다가 그렇게 이제 밀려나 있다가 이제 50 말기 그러니까 88년 가을이라는 게 뭐냐면은 50 청문회가 열리는 거예요. 50 청문회가 열리면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고 각종 50 비리가 터져 나오고 50 비리에서 헤쳐먹어도 너무 헤쳐먹었다. 친인척 비리가 왕창 터지는데 친인척 비리에 순진권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뭐 그때는 아마 88년 10월 말 11월쯤에는 50 비리 갖고 매일 떠들 때 순진권의 얼굴이 제일 TV에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신문에도 보면 주먹만한 사진들 나오고 전가비리 도맡아 수행 민정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순진권이죠. 서울시 압력조사 이학봉 순진권 소환조사 수산시장 양도이고 김성배 진술 초대 김성배가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한테 가서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은 전기환이가 실질 소유주고 가서는 뭐라고 협박했냐면 고위층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협조해라. 그래서 이학봉 민정수석, 순진권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김영진 민원비서관 이런 사람들 이제 가서 시장 압력 넣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진권에 대해서는 뭐 변질된 민정비서실이 신문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뭐 거기서 변질됐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3인으로 이학봉은 80년 부정축제 환수를 주도했다. 뭐 부정축제 환수뿐만 아니라 뭐 합수부를 주도한 막강한 인물이었죠. 순진권에 대해서는 권력형 판사로 사법파동을 일으켰다. 사법파동 요건 약간 좀 설명이 그리고 용산마피아 서정희에 대해서는 용산마피아 출신
현직의 대부였다.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진곤이 어떻게 해먹었나, 어떻게 압력을 가했나가 여기 이제 자세하게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서울시장한테 압력을 놓고 뭐 이게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구속이 돼야죠. 그런데 이게 법정에 계속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차 타고 이학봉하고 같은 차에 타고 있다가 이렇게 사진도 나란히 찍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그렇게 됐는데 이때 처음으로 적용이 된 게 직권남용죄예요. 여러분 직권남용죄라는 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직권남용죄를 걸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무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직권에 없는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 직권이 아니니까 직권남용죄 적용하면 안 돼. 무죄. 환장할 일이죠. 대한민국의 이 높은 직에 있었던 놈들 봐주는 그 시스템인데 직권남용, 그러니까 월권과 관련된 규정이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직권남용죄도 직권남용죄는 내 권한에 있는 거를 남용해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되는 건데 내 권한에도 없는 걸 내 권세를 갖고 자식하고 윽박질러서 한 거를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니까 이거 직권이 아닌데요? 그럼 무죄네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봐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죄가 처음 적용이 됐고 그나마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룰루랄라 이렇게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풀려나는 사진인데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말썽을 피우게 되니까 이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 무렵에 이제 변협에서는 현직 판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건 문제 있다. 뭐 그런 폐지 건의서도 내고 손진곤이가 이렇게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학봉은 구속이 됩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단에 있는 백담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학봉은 수산시장 비리 그거는 봐주고 국제 문제, 국제그룹 문제, 그다음에 또 양업철강인가 그 문제를 갖고 구속이 돼요.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노세호 정권이 TK 정권이잖아요. 이때 구속된 사람이 이학봉, 장세동, 차규원입니다. 이학봉이는 경남, 장세동이는 호남, 차규원은 경기예요. 근데 이때 말썽이 돼서 신문에 또 오르락내리락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원조, 김만재, 손진곤. 이 경북 출신들은 다 구속을 면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TK 파워다 이제 했고 특히 손진곤이가 구속을 면한 건 현직 부장판사로 있었던 거. 물론 이제 11월 중순에 사임을 했습니다만. 그러더니 조금 지나서 90년 1년쯤 지난 다음에 뭐가 됐냐면은 안기부의 부장 특보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안기부장이 아마 서동권인데 서동권이가 경북중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같은 경북중 출신의 손진곤이를 데려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판사 신분으로 처음 국보위에 참여해서 판사 출신 안기부 1차장이 됩니다. 특보로 있다가 특보도 한 2년쯤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시기에 가고 노태우 이제 말기에 안기부 특보가 되는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특보로 있었을 시기에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공안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공안파의 대장격은 노재봉이었어요. 서울대 교수를 했던. 근데 이 팀이 뭐냐면 노재봉, 서동권, 박철원이 공안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데 노재봉이가 총리고 서동권이 안기부장, 박철원이가 체육부 장관, 손진곤이 안기부장 특보, 그리고 김영일이는 사정수석, 정희창이는 대통령 비서실장. 요 사람들이 노재봉이 빼놓고는 다 경북 출신인데 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내각제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이는 3당 합당을 했지만 그 3당 합당을 할 때는 내각제 합시다라고 해놓고서 그걸 뒤집어서 대통령제를 밀고 있는데 반 김영삼 세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선 김영삼과의 갈등보다도 우선 TK 세력 내부에서의 어떤 신구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TK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이제 노재봉은 경남이지만 그 가세를 하게 돼서 노재봉이가 이제 제일 먼저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분신정국 그 와중에 노재봉이가 날아가고 이제 정원식이가 들어오면서 또 판이 다시 한번 유동치게 되는데, 이 공안파가 등장한 건 TK 내에서 신구 세력의 대결로 그 뇌물위유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게 만들면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소히 되고 있다가 요거 이렇게 해서 요놈을 없앴으면 좋겠어. 요놈을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될까? 이거 공안검사들이 밤낮하는 것인데, 그걸 해갖고 TK 내에서 구세죠. TK는 뭐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공천 바꿔도 작대기만 꽂아도 되니까. TK 내부에서 그 오랫동안 해먹은 놈들, 그 형님들 몰아내고 우리들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신진 세력이 공안파가 돼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세력을 몰아내려고 한 게 뇌물 받고 외유를 했다. 수감 기간에 뭐서 뭐 여비대주고 향 베풀고 해갖고 이제 그거 받아먹고 외유했다 해서 그걸로 이제 판을 엎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 공안파의 이게 기도가 좌절되고 김영삼이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김영삼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제가 치르게 되니까 공안파도 깨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김영삼한테 제일 맞섰던 게 박철원인데, 그 손진군하고 김영일이는 입장을, 그리고 서동건이까지 입장을 바꿔서 김영삼 쪽에 줄을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철원, 손진군은 굉장히 친한 친구 관계였지만 어색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강제섭이는 박철원이가 발탁을 해서 아주 출세시켜줬고, 법제연구반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듣고 있었던 이 최측근이었고, 박철원이 만든 월계수회를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강제섭이를 포섭해서 김영삼 쪽으로 돌려세우는데 손진곤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박철원과 손진곤의 관계가 나빠져야 하는데, 또 이 손진곤이가 사람 관리를 잘하는지 처하신 인간관계, 그래서 박철원이도 나중에 보면 손진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워질 때 그래도 손진곤이가 의기를 지켜줬다. 뭐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하여튼 여권 내부에서 김영삼 쪽에서 박철원을 죽이려고 할 때 그건 또 일정하게 막아주는 역할들을 또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하여튼 그래서 손진곤이가 이제 안기부 숙보, 안기부 차장으로 있으면서 뭘 하냐면 대선에 개입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부지역당 사건, 그 간첩단 사건, 그거를 이제 손진곤이가 또 하여튼 1차장이었으니까 그 주무가 돼서 이제 그 처리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 정형근이가 이제 사고를 치죠. 그 민변 변호사들을 이제 마구 욕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고발을 하고, 최영도 변호사님 돌아가셨지만 최영도 변호사님이 이제 고발을 하고 하니까 손진곤이가 그걸 수습하느라고 변협에 와서 사죄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당신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윤근이가 사과해야 한다. 정윤근이 데리고 와서 사과시켰지만 공개 사과해라. 그래서 정윤근이가 뭐 간첩 뭐 브리핑 할 때 이제 기자들 와 있는 자리에서 카메라 다 끄셔. 카메라는 다 끄게 하고 안기부 직원들이 그러고 이제 거기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냈던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손진곤이가 이제 정윤근이보다 안기부에서 더 윗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을 때 보면 안기부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안기부가 열심히 김영삼을 위해서 띄워줬는데, 그때 이제 안기부에서 서동건이가 안기부장이었고, 손진곤이가 1차장, 엄삼타기가 기조실장이었는데, 전부 다 반 YS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손진곤은 옷을 벗었고, 엄삼타기는 병무청장으로, 그러니까 육군소장 출신인데 병무청장으로 발탁이 돼서 야, 엄삼타기는 출세했네 그러고, 손진곤이는 이제 변호사를 개업을 하게 되죠. 변호사 개업을 다시 이제 하게 돼서 손진곤이는 물 먹었나 보다 하는데, 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엄삼타기는 구속되거든요. 손진곤이는 구속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은 하여튼 손진곤이 참 불사조처럼 처벌받지 않고 지냈는데 이게 또 말썽이 됐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재구성을 하는데 헌법재판관 네, 94년도에 물망에 올랐어요. 어때 안우만이가 헌법재판소장 말도 안 된다. 저는 그 정치판사 말도 안 된다 해서 안우만이는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됐다가 못 가고 나중에 법무장관으로 갔죠. 그리고 저 정부 목사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는데 손진곤이하고 정경식이가 물망에 올랐는데 손진곤이는 추천이 안 됐습니다. 정경식이는 검찰 몫으로 추천이 됐고 그래서 정경식이는 헌법재판관을 했죠. 손진곤과 정경식이가 추천됐다 하니까 언론에서 의학했죠.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라니. 정경식이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노 재판을 할 때는 또 재밌는 게 손진곤이가 이거 의리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제 쭉 이렇게 1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번과 5번 담당이에요. 1번이 전두환, 5번이 이학봉. 그러니까 저희가 민정비서관 시절에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모셨던 사람은 저희가 책임지고 변호를 하겠다 해갖고 이제 그 변호를 맡았었던 겁니다. 손진곤이 이제 그 최근에 이름이 나온 거는 2019년도에 이게 그러니까 김성태 도 이때 KT 채용비리인데 이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손진곤이 이름이 나왔어요. 손진곤이도 그 누구 이제 채용을 부탁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수사 책임자가 손진곤의 사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위가 사표를 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수사에서는 손을 뗐죠. 기피 신청을 내고 자기 장인 이름 튀어나오고 하니까 사위도 놀랬겠죠.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냈는데 재밌는 게 사위도 민정비서관 출신입니다. MB 정권의 민정비서관 출신이라서 아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제 하는 그걸 볼 수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그 당시에 취업 청탁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 백이 최고의 스펙이었던 그 사회를 또 마지막으로 장식을 합니다. 화려한 학연을 바탕으로 경북중학교 시절에 박철원이를 잘 사귀어서 그래서 박철원이는 몰락을 했지만 손진곤이는 살아남아서 권력의 핵심에서 차원이 다른 정치 판사로서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 우리 반헌법 행위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뭐 한마디로 주지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다. 사법부의 존엄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권력 그 자체가 됐고 사법부로 오는 부당한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걸 잘했다고 해야 할까요? 참 그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법조사에서 참 슬픈 이야기죠. 40대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앉아 있었던 뭐 개인적으로 능력은 뛰어났겠죠. 손진곤이라는 판사가 그러니까 법원 인사를 주물르고 그다음에 대법관들을 저희가 이 사람은 시켜줘야 이 사람은 안 돼. 뭐 이제 이런 걸 그 청와대 앉아서 밀실에서 좌지우지를 하니까 사법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중요한 희곡 사건의 형량은 손진곤이가 정해서 뭐 사법부로 통보했다 하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석부장판사가 돼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더니 안기부로 들어가서 각종 정치 공작을 담당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판사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큰일 나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그 한 40여 명의 명 가까운 30여 명의 반헌법 행위자, 판사 출신 반헌법 행위자를 골랐습니다만 정말로 특별한 반헌법 행위자, 특별한 정치판사 손진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반헌법 행위자 일점 편찬 작업 지금 이제 그 검독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2025년 해방 80주년 기념으로 책을 내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올렸는데 하여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열심히
검독 작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